저는 박종철입니다. 올해 68살, 서울 거리를 35년 동안 달린 택시기사였습니다. 지금은 택시 핸들을 놓은 지 3년이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퇴직과 함께 찾아온 것은 고요한 침묵이었으니까요. 1986년 31살 때 처음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학을 나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 아버지가 하시던 택시 운전을 이어받게 되었죠. 처음에는 잠시만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볼까 했는데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는 택시를 몰고 나갔습니다. 밤 11시,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명절에도 아이들 생일에도 쉬는 날 없이 달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42,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38부로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차 경적 소리, 공사장 소음, 승객들과의 대화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죠. 40대 중반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승객들이 목적지를 말할 때 잘 들리지 않아 두세 번씩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시끄러워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라디오 볼륨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옆 택시기사가 종철 씨,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하더군요. 그제서야 제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죠. 밤에 잠들기 전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현상도 있었지만 그냥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면 다른 건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쉴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항상 저에게 종철 씨,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늘 다음에라고 미뤘습니다. 그렇게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미 제 청력은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승객들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때로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강남역을 광나루역으로 알아듣고 엉뚱한 곳으로 간 적도 있었죠. 그때 승객이 화를 내며 귀가 먹었냐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정말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65살이 되던 해 결국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양쪽 귀가 60% 이상 청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직업성 난청이라는 진단이었죠. 보청기를 권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온 제가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는 노인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과 청력 상실이라는 이중고가 저를 덮쳤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침묵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전 65살에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운전해 왔는데 이제는 경적 소리도 구급차 사이렌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제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권을 1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였기에 이 돈과 20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83만 원이 제 노후 자산의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왔던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TV를 틀어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이웃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막을 켜고 보기도 했지만 뉴스나 드라마를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동네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를 따라가지 못해 점점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고 계속 묻는 것이 미안해서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한 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과 딸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화 통화는 제게 고문과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나마 낮고 또렷해서 조금 들을 수 있었지만 딸의 높은 톤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자 메시지로만 소통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점점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쁜 삶 속에서 매번 문자를 주고받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보청기를 구입할까 고민했지만 기본형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좋은 것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면허권 매각 대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83만 원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고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아 의료비로 3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식비와 공과금을 간신히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점점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던 택시기사가 이제는 고요한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가던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지역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수어 교실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복지관에 들어가 물어보니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난청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수어를 배우나 싶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소리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고립될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수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배운 것은 기본적인 인사와 자기소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박종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이었죠. 젊은 수어 강사가 천천히 손동작을 보여주었지만 제 손가락은 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택시 핸들만 잡았던 굳은 손이 유연하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연습했지만 손가락이 꼬이고 동작을 기억하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다음 수업에 가면 다른 분들은 벌써 진도를 나갔을 텐데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수업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강사님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 주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저처럼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적어도 3시간씩 거울 앞에서 수어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택시를 몰던 시절처럼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때로는 손목이 저렸지만 그 통증조차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청각장애인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입모양과 표정도 함께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상대방의 입술 움직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과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한 청각장애인 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어를 배울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그분의 도움으로 수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난 후 앱을 통해 수어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익혔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들, 물 한 잔 주세요. 얼마인가요?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들을 중점적으로 연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대화를 수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어르신들과 수어로 인사를 나누고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정도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더 복잡한 표현들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어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프다, 기쁘다, 그리웠다, 사랑한다 같은 감정 표현이 손끝에서 흘러나올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수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같은 반 어르신들과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수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 서로를 더 잘 이해했고 말이 아닌 손짓으로 소통하다 보니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김영수라는 70세 어르신과 친해졌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2년 먼저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수 씨는 전직 버스기사였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직업적 특성 때문에 난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운전석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청각장애 노인들의 자조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리 없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난청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 씨와 저를 포함해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회원이 늘어나 이제는 20명이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만나 수어로 대화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는데 자막이 있는 영화를 골라서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는 카페에 앉아 수어로 영화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문화생활을 함께하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놀랍게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센터에서 교통안전 수어를 가르쳐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택시를 운전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생님인가, 아직 수어도 서툰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이 종철 씨만큼 서울 교통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실제 경험을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 이틀 청각장애 아동센터에서 교통안전수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7살에서 13살 사이의 청각장애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의 맑은 눈빛과 빠른 습득력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에 관한 수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횡단보도 건너는 법, 버스와 지하철 이용하는 법을 수어로 설명했습니다. 35년 택시 운전 경험을 살려 특별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택시 아저씨의 서울 교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경험한 다양한 교통 상황과 위험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수어로 알려주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 보행자가 조심해야 할 점,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어도 그들의 눈은 더욱 또렷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수어가 서툴러 아이들이 먼저 교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3달쯤 지났을 때 센터 선생님이 저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순수하게 봉사로만 했는데 월 30만 원의 활동비가 생기니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그만둔 후 느꼈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딸이 이 소식을 듣고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통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딸이 수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이 인터넷으로 한국어 수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통화로 서로를 보며 수어로 대화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자인 민준이도 함께 수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5살인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간단한 수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민준이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수어로 표현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짓 하나로 우리 가족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수어를 배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수어를 연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로 올라와 하루를 함께 보내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수어 표현을 배워갑니다. 아들과 수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5년 택시 운전을 하며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청력을 잃고 난 후에야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제 세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말하는 세상은 소리의 세계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청춘 모임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의 수어 통역사 배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도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몰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우리 모임을 취재해 갔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실버 세대라는 주제로 저와 영수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우리가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과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통안전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갔습니다.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연락해왔고 소리 없는 청춘 회원도 더 늘어났습니다. 면허권 매각 대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할까 고민했던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보청기를 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청기로 부분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수어를 배우려는 도전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청력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의 더 깊은 유대를 얻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 수어 통역사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글로 적어 대화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내용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또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낯선 사람과의 소통도 여전히 난제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앱과 기기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기계를 다루는 게 서툴러 애를 먹었지만 아들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준 덕분에 이제는 꽤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저 같은 난청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문화예술제에 참가했습니다. 소리 없는 청춘 회원들과 함께 수어 합창을 선보였는데 처음에는 합창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떻게 합창을 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수어 합창은 손의 움직임과 표정, 몸짓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예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수어로 표현했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시절 저는 서울의 모든 골목길을 다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어의 세계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서울이었습니다. 소음과 경적 속에 살던 제가 고요한 손짓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과 함께 난청 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수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올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주 한 번 경로당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기초 수어를 가르칩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청력을 잃고 고립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손자 민준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손자는 이제 8살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꽤 유창한 수어로 저와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운 수어 어때요? 라고 손짓하는 민준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준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제가 택시 운전했던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지금의 생활까지 수어로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귀가 안 들리면 슬프지 않아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슬펐단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할아버지는 손으로 말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너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수어 더 배워올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딸과 민준이가 떠난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수첩에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 택시기사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랜 운전으로 인한 직업병, 특히 청력 손상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법을 현직 기사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여하여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소음 속에서 일하는 분들, 지금 귀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68살의 나이에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택시를 몰았던 35년이었고 두 번째 인생은 청력을 잃고 고립과 침묵 속에서 방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 번째 인생은 수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삶입니다. 35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요즘도 가끔 꿈에서 택시를 운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택시기사로서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청력을 잃은 것은 분명 큰 상실이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더 깊어진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 가끔 옛 승객들을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제 택시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웃음, 때로는 눈물까지. 그때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많은 만남 자체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어로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새로운 언어로 저는 다시 한번 세상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로 위에서 35년을 보낸 택시기사, 이제는 고요한 손짓의 세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